어두운 밤, 세찬 빗줄기가 낡은 기와지붕을 사정없이 두드립니다. 산 중턱에 외로이 서 있는 한 채의 낡은 한옥. 그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곳,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깊은 정적 속에서 시작됩니다. 강도들은 늙고 병약한 노인 혼자 사는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쉬운 먹잇감, 약간의 위험만으로도 평생 모은 쌈짓돈을 전부 내놓을 것이라 확신했죠. 그들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 낡은 한옥의 어둠 속에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충직하고 강력한 수호자가 고요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남자가 칠흑 같은 어둠과 빗소리를 방패 삼아 삐걱이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올 끔찍한 운명의 서막을 열고 만 것입니다. 집 안에서는 가느다란 기침 소리와 함께 한 노인이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발치에는 거대한 백색의 그림자가 웅크린 채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죠. 녀석의 귀가 아주 미세하게 바깥의 불길한 소리를 향해 쫑긋 세워지는 것을 노인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과 믿음, 그리고 생명을 초월한 유대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날 밤의 진실을 조심스럽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민준 할아버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해가 지면 낡은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마을의 불빛을 세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죠. 그는 수십 년간 한자리에서 살아온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 떼기도 힘든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참 외롭게 늙어가는 분이라며 안타까워했지만 민준 할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가족, 백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호는 그 이름처럼 온몸이 눈부신 백색 털로 뒤덮인 진돗개였습니다. 진돗개 중에서도 유난히 뼈대가 굵고 체격이 당당하여 웬만한 성인 남성 앞에서도 위압감을 풍길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백호는 민준 할아버지 앞에서는 영락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거친 손길에 제 머리를 부비고 할아버지가 마루에 앉으면 그 발치에 턱을 괴고 눕는 것이 녀석의 가장 큰 행복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백호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놈 성깔이 보통이 아닌데 할아버님 말씀만 저리 잘 듣는다니 신기할 노릇이야. 실제로 백호는 낯선 이가 할아버지의 집 근처에만 와도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영민하고 충성스러운 경비견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민준 할아버지는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아내가 남겨준 낡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엎드려 할아버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얕은 잠에 빠져들었죠. 창밖에서는 바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심상치 않은 소리였지만 노인과 그의 충직한 반려견이 있는 고요한 집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곧 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의 낡은 트럭 안에서 두 개의 탐욕스러운 눈이 할아버지의 집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와 바람이 더욱 거세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소음이
그들의 범죄를 완벽하게 가려줄 것이라 믿으면서 말이죠. 민준 할아버지는 책의 한 구절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가장 작은 등불 하나가 길을 비출 수 있다. 아내가 밑줄을 그어놓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잠든 백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백호는 할아버지의 손길에 기분 좋은 듯 꼬리를 두어 번 툭툭 쳤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자 외로운 노년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실 하나가 진돗개라는 종이 가진 흥미로운 특성과 맞물려 훗날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으로 섬긴 사람에게는 평생을 바쳐 충성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주인을 지키려는 보호 본능은 다른 어떤 견종보다도 강렬하게 발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성이 아니라 수천 년간 한반도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전자에 각인된 생존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죠.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바람은 이제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촛불을 위협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백호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현관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녀석의 온몸의 털이 바짝 곤두서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백호야?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물었지만 백호는 대답 대신 목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경계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짖음과는 다른 야수의 본능이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순간 바깥에서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폭풍 후 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검은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 연약한 노인과 충직한 개 한 마리는 탐욕에 눈이 먼 침입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에 섞여들었습니다. 낡은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꺼지자 그들의 모습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었죠. 한 명은 박상철 40 중반의 나이에 거친 세상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한 인상의 사내였습니다. 도박 빚에 쪼들려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그는 이번 한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직 탐욕과 조급함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이지훈 갓 20살을 넘긴 청년이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길에 들어섰지만 그의 떨리는 손과 불안한 눈빛은 그가 이런 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을까요? 저 할아버지 소문대로 돈이 많긴 한 걸까요? 지훈이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상철은 거칠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괜찮고 말고가 어디 있어? 이 비 오는 밤에 이 산골짜기까지 누가 온다고? 저 영감탱이 옛날에 큰 사업을 하다 망해서 내려왔다는데 분명 어딘가에 비자금을 숨겨뒀을 거야. 사람들은 저 영감이 가난한 척 하는 거라고 수군대. 상철의 말에는 근거 없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김민준 할아버지가 부자라는 소문은 그가 외지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억측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멋대로 상상하고 그 상상을 사실처럼 믿어버리는 기묘한 습성이 있으니까요. 이 근거 없는 소문이 두 남자를 이곳까지 이끈 셈이었죠. 그들은 몇 주 동안이나 민준 할아버지의 생활 패턴을 치밀하게 관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오는 법이 없었고 찾아오는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그 거대한 진돗개였지만 상철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개 따위가 뭘 어쩌겠어. 몽둥이로 한 대 후려치면 깽 소리도 못 내고 도망갈 거다. 그는 자신의 완력을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을 짐승으로만 볼 뿐 그 안에 깃든 교감과 충성심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는 자신의 트럭 짐칸에서 미리 준비해 온 굵은 쇠파이프와 마대자루를 꺼냈습니다. 지우는 그 서늘한 쇠붙이를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폭력과 공포를 동반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는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지훈.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어. 네, 엄마 병원비 생각해야지. 상철은 지훈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두 남자는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빗물에 젖은 흙을 밟으며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흙담은 성인 남성이 넘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담을 넘자마자 맹렬하게 지저댈 것이라 예상했던 개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불빛 하나만 새어 나올 뿐 죽은 듯이 고요했죠. 꺼봐. 내가 뭘 했어. 저 개도 비가 오니 처박혀서 잠이나 자는 게지. 상철이 의기양양하게 속삭이며 낡은 나무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물쇠를 부수는 대신 미리 준비해 온 도구로 조용히 빗장을 풀 계획이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침입해서 노인이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집안의 백호는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이미 낯선 침입자들의 채취와 미세한 발소리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짖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는 진돗개의 뛰어난 사냥 본능에서 비롯된 행동 양식입니다. 섣불리 짖어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기보다는 적이 자신의 영역 안으로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며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죠. 녀석은 지금 가장 효과적인 공격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상철과 지우는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이미 거대한 포식자의 사냥터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상철이 낡은 대문의 빗장에 도구를 거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나뭇가지가 바삭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이 긴장한 나머지 헛디딘 것이었죠. 상철은 날카롭게 뒤를 돌아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병신 같은 새끼 조용히 하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소음이 집안의 노인에게는 결정적인 경고가 되었고 웅크리고 있던 백색의 야수에게는 공격 개시를 알려주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도들의 치밀한 계획은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탐욕으로 가득 찬 계획의 끝에는 언제나 혹독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김민준 할아버지는 부서진 대문 소리에 놀라 짚고 있던 지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깊은 상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흔들리는 등불 아래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줍게 웃고 있는 아내, 선희 씨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죠. 모든 것이 그날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조차도 어쩌면 그 약속의 연장선일지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병세가 악화된 아내는 민준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없으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아요? 밥은 제때 챙겨 먹을 것이며 아프면 약은 누가 챙겨주겠어요.
민준 씨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대신 당신 곁을 지켜줄 가족을 하나 만들어줘요. 강아지 한 마리만이라도 곁에 두세요. 당신이 적적하지 않게,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에서 당신을 지켜주게 평생 가축 한번 길러본 적 없는 무뚝뚝한 그에게는 낯선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었기에 그는 그럼하고 꼭 그러겠다고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몇 달 뒤 민준 씨는 텅 빈 집의 적막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죠. 그는 문득 아내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진도에 있는 오일장으로 향했습니다. 진돗개는 예로부터 그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이름이 높았기에 아내의 말처럼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 여러 강아지들 사이에서 유독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새하얀 털 뭉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녀석들은 꼬리를 치며 다가왔지만 그 녀석만은 경계심을 풀지 않고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 당돌한 눈빛에서 민준 씨는 무언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백호는 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백호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구석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극에 달한 상태였죠. 민준 씨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마루에 앉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밥그릇을 채워주고 물그릇을 갈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도 같았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며 섣부른 강요는 오히려 더 큰 벽을 만든다는 것을 그는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진돗개는 다른 개들과 달리 평생의 주인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강압적인 복종 훈련보다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를 통해 마음을 열게 해야만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민준 씨의 기다림은 본능적으로 진돗개의 습성을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변화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가 아내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석에 있던 백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다리에 제 머리를 툭 기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민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백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백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죠. 그 순간 민준 씨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이 주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텅 비었던 자신의 마음 한 구석이 채워지는 듯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따뜻한 충만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호는 그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밭에 나가면 밭둑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고 그가 잠이 들면 발치에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민준 씨는 집에서 웃음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현재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그의 회상을 끊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 그 자체였고 자신의 남은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체 모를 누군가가 그 약속과 삶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치에서 백호가 자세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목에서는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한 분노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녀석의 온 근육이 용수철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호의 목덜미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기다려. 백호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와 백호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교감이 흘렀습니다. 수년간 쌓은 신뢰가 그들을 하나의 존재처럼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그리고 서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이 깨지지 않는 유대는 눈앞의 폭력적인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폭풍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고 번개가 칠 때마다 세상은 잠시 하얗게 물들었다가 다시 깊은 어둠에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박상철과 이지훈에게 이보다 더 좋은 날은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날씨는 그들의 침입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자 은신처가 되어주었죠. 그들은 부서진 대문을 넘어 축축한 흙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발밑에서 질척이는 진흙의 감촉이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상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본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단, 형님, 너무 조용해요. 정말 개가 없는 걸까요? 지훈이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있는 낡은 계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갔을 거라 짐작했지만 그렇다기엔 집 안이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간 상황이었죠. 시끄러워. 조용하면 더 좋은 거지. 상철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한옥의 텐마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쇠파이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마자 노인을 위협해 돈이 있는 곳을 알아낸다. 만약 저항한다면 쇠파이프로 본때를 보여준다. 그의 계획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연민 따위는 없었습니다. 상철은 창호지를 통해 집안의 희미한 그림자를 확인했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있는 지훈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준비해. 그들은 방문 양옆에 자리를 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상철이 손가락 3개를 폈다가 둘, 그리고 하나를 접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육중한 나무 문을 향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문고리가 부서지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방 안을 훑었습니다. 예상대로 등잔불 아래 한 노인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영감님, 얌전히 굴면 다치지 않을 거야. 돈 어디다 숨겼어? 당장 내놔. 상철이 쇠파이프를 앞으로 겨누며 위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우 소리에도 묻히지 않을 만큼 크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훈은 마대자루를 들고 방 안의 장롱과 뒤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노인 외에 다른 생명체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경계했던 거대한 진돗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혹시 소문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개가 다른 방에 있는 것일까? 의문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에도 상철은 노인을 향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폭풍우가 치는 밤에 사람의 감각이 얼마나 둔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강렬한 청각적, 시각적 자극 천둥, 번개, 빗소리은 너 뇌를 피로하게 만들어 다른 미세한 감각들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강도들은 자신들이 내는 소음과 눈앞의 노인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방 안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한 쌍의 번뜩이는 눈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백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텐마루 아래 가장 깊은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녀석은 침입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순간에도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의 근육을 최대로 수축시키며 주인의 명령 혹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이 함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의 인내심이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침입자들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철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낡은 집 한 채뿐인 늙은이에게서 무얼 더 가져가시려는 게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가를 만큼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상철은 노인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울고불고 애원하는 모습을 기대했지. 이처럼 담담한 저항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분노가 치민 상철이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작게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속삭였습니다. 백호야, 그 부름은 강도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백호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고요가 깨졌습니다. 방구석에 가장 깊은 어둠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보다 더 검은 그림자가 분노보다 더 뜨거운 분노를 품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강도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쇠파이프를 든 자신들이 아니라 지금 막 깨어난 이 집의 진정한 수호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막 지옥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둠 속에서 나타난 존재는 무엇이며 이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박상철은 김민준 할아버지의 눈을 보고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한 노인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노인은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호수처럼 모든 감정이 가라앉은 채 오직 침착함과 어떤 종류의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은 상철이 수없이 겪어온 약자들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달랐고 그 낯설미 오히려 불쾌감과 분노를 자극했다. 이 늙은이가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마지막으로 묻는다. 돈 어딨어? 상철이 악을 쓰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가 등잔 불빛에 번뜩였다. 민준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목수, 그 중에서도 전통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으로 살아왔다. 그의 손은 수십 년간 단단한 나무를 깎고 다듬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장인의 손이었다. 나무를 다루는 일은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나무의 결을 읽고 성질을 이해하며 예측할 수 없는 뒤틀림에 대비하는 지혜와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는 지금 눈앞의 폭력적인 침입자들을 마치 다루기 힘든 거친 원목처럼 대하고 있었다. 섣불리 맞서기보다는 상대의 결을 읽고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숨겨진 강인함은 근육이 아닌 평생을 통해 깎고 다듬어 온 그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젊은이들, 인생을 그렇게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되네. 남의 것을 탐하는 자의 끝은 언제나 비참한 법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훈계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기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 젊은이들의 눈에서 탐욕 뒤에 숨겨진 절박함을 보았다. 하지만 연민이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이 예상 밖의 태도는 강도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흔들었다. 특히 마음이 약한 이지우는 할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자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돈이 필요했을 뿐, 한 노인의 인생 철학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상철은 노인의 태도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 느꼈다. 개소리 집어치워? 내 놈이 오늘 돼지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그는 이 지루한 대치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노인을 먼저 제압하고 집을 샅샅이 뒤지는 편이 빠르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쇠파이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노인의 어깨를 향해 휘두르려는 자세를 취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심리학적 사실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은 종종 터널 비전 현상을 겪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목표의 경우엔 노인에만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 주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상철은 오직 눈앞에 저항하는 노인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바로 그 등 뒤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길한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나 할아버지는 상철의 움직임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피할 생각도 막을 생각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체념의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의 미소였다. 그는 이 집의 구조를 그리고 자신의 또 다른 가족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어리석은 침입자들이 스스로 최악의 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백호야! 할아버지의 나지막한 부름이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그 부름과 동시에 상철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기 위해 팔을 뒤로 빼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지훈이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가 숨을 멈췄다. 그의 눈이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 낡은 병풍 뒤에 그림자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두 개의 불타는 듯한 안광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다. 그르르르릉 땅이 울리는 듯한, 세상의 모든 분노를 담은 듯한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개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산을 지키는 영물의 포효였다. 상철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급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연약해 보였던 노인의 숨겨진 강인함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기다림이었을 뿐이다. 진짜 심판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과연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수호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킬 것인가? 박상철이 고개를 돌린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 안의 어둠이 응축되어 하나의 형상을 이룬 듯했다. 처음에는 거대한 털 뭉치처럼 보였지만 번개가 창밖을 환하게 비추는 순간 그 실체가 완벽하게 드러났다. 순백의 털을 가진 늑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 거대한 개, 진돗개였다. 하지만 그가 여태껏 봐왔던 평범한 진돗개와는 차원이 달랐다. 떡 벌어진 어깨와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진 몸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힘을 품고 있었고 검은 입술 사이로 드러난 송곳니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무엇보다 그를 압도한 것은 녀석의 눈빛이었다. 그 두 눈은 단순한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침입자를 향한 서늘한 분노와 주인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마치 지성을 가진 전사의 눈빛이었다. 크르르릉 백호의 목에서 흘러나오는 경고음은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폭풍우 소리도 강도들의 거친 숨소리도 그 맹렬한 기세 앞에서 의미를 잃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위협한 자들에 대한 명백한 살의의 표출이었다. 상철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손에 들린 쇠파이프가 순간 무용지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해 왔지만 이처럼 원초적인 공포를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다. 눈앞의 존재는
인간의 언어나 위협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다. 오직 본능과 힘만이 지배하는 야생의 법칙 그 자체였다. 이지우는 이미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칠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상상했던 것은 기껏해야 사나운 경비견 수준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것은 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 장엄하고 위압적인 모습은 마치 산신령의 사자 베코바이쿠라는 이름에 걸맞은 신화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여기서 진돗개의 한 가지 독특한 점은 그들의 외형이 야생 늑대와 매우 유사한 유전적 특징을 공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진돗개가 인위적인 교배가 아닌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해 온 거의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은 견종임을 시사한다. 백호의 모습은 바로 그 원시적인 야성이 극대화된 형태였다. 민준 할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주변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홀로선 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충성스러운 수호자를 곁에 둔 난공불락의 성주와도 같았다. 그의 침착함은 바로 백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백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백호 역시 할아버지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수만 마디의 말을 뛰어넘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상황이 역전되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냥꾼이었던 상철과 지우는 이제 꼼짝없이 함정에 갇힌 사냥감이 되어버렸다. 백호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소리 없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 움직임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우아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압박감은 숨을 멎게 할 정도였다. 녀석의 시선은 시종일관 상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무리 중에서 가장 강하고 위협적인 존재. 우두머리를 먼저 제압해야 한다는 야생의 본능이 녀석을 지배하고 있었다. 오지 마. 저리 가. 이 개새끼야. 상철이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렀다. 하지만 백호는 그의 위협적인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행동이 녀석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백호의 으르렁거림이 멈췄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깊은 침묵이었다. 공격 직전의 침묵,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녀석의 어깨 근육이 꿈틀거렸고 땅을 박차고 튀어나가기 위해 뒷다리에 힘이 집중되는 것이 보였다. 이제 곧 피비린내에 나는 사투가 시작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수호자는 과연 이 어리석은 침입자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노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고요함은 찰나에 불과했다. 백호는 땅을 박차고 튀어오르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돌진이 아니었다. 수천 년간 유전자에 각인된 사냥꾼의 본능이 만들어낸 완벽한 움직임이었다. 번개의 섬광처럼 하얀 몸이 허공을 갈랐고 목표는 단 하나, 박상철이 휘두르는 쇠파이프의 사각지대였다. 상철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지만 눈앞에 있어야 할 거대한 백색의 개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옆구리에 지옥의 불길 같은 뜨거운 고통이 느껴졌다. 그악! 상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백호는 그의 옆구리를 스치듯 지나가며 그의 팔을 정확하게 물었다. 그냥 무는 것이 아니었다. 뼈를 으스러뜨릴 듯한 강력한 악력으로 지식여버렸다. 진돗개의 평균 치악력은 약 2 psi 제곱 인치당 파운드에 달하는데
이는 훈련받은 경비견인 셰퍼드와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백호처럼 체격이 큰 개체는 그 힘이 상상을 초월한다. 상철은 팔이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의 쇠파이프를 놓치고 말았다. 치앵그랑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렸다. 무기를 잃은 상철은 이제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다. 백호는 상철의 팔을 문 채 그대로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거구의 남자가 손뭉치처럼 나뒹굴었다. 그 광경을 본 이지우는 아예 넋이 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괴물을 깨웠다고 생각했다. 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백호는 상철에게서 떨어져 나와 다시 거리를 유지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의 주력 무기를 빼앗고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든 것. 그것은 매우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공격이었다. 녀석은 섣불리 숨통을 끊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이 미친 개새끼가. 상철은 고통과 굴욕감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방구석에 세워져 있던 묵직한 항아리를 발견했다. 그는 남은 한쪽 팔로 항아리를 들어 올려 백호를 향해 던졌다. 죽어. 하지만 그의 공격은 어설펐다. 항아리는 백호를 맞추지 못하고 뒤편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그 소리에 놀란 백호가 순간적으로 주춤하는 사이 상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다시 주워들었다. 상황은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이제 상철의 목표는 더 이상 돈이 아니었다. 자신의 팔을 물어뜯은 저 개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이 끔찍한 상황을 만든 노인에 대한 분노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쇠파이프를 고쳐 잡았다. 영감, 내 놈이 키운 개새끼 때문에 오늘 너랑 나랑 다 죽는 거야. 그는 이제 민준 할아버지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성을 잃은 인간은 맹수보다 더 위험한 법이다. 그는 더 이상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민준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백호가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그는 백호를 믿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끔찍한 사투를 어떻게든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날 싸움이었다. 그의 시선이 방 안을 빠르게 훑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낡은 자개장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작은 향로,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위험하지만 이 혼돈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백호는 다시 공격 자세를 취했다. 녀석의 코에서는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고 온몸의 털은 창처럼 곤두서 있었다. 녀석은 상철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지훈이 공포에 질려 흐느끼고 있었고 중앙에서는 부상당한 야수와 이성을 잃은 인간이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분노의 송곳니와 차가운 쇠붙이가 맞부딪히기 직전 과연 이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노인은 어떤 지혜를 발휘하여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박상철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더 이상 돈을 훔치러 온 강도가 아니었다.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저 하얀 짐승을 어떻게든 죽여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하지만 정면으로 맞붙어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방금 전의 공격으로 뼈저리게 깨달았다.
개의 움직임은 인간의 반응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었다. 그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분노에 잠식당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한 교활한 생존 본능만은 날카롭게 작동하고 있었다. 야, 이지훈, 정신 안 차려. 이대로 있으면 우리 둘 다 저 개새끼 밥이 되고 말 거라고. 상철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지훈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지훈은 겁에 질린 눈으로 상철과 백호를 번갈아 쳐다볼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멍청한 새끼, 저기 장롱 옆에 있는 이불 좀 가져와. 그리고 허리띠 풀어서 밧줄 만들어. 상철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그는 즉석에서 함정을 만들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한 명이 이불로 개의 시야를 가리고 덮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친다. 그리고 밧줄로 꽁꽁 묶어버린다. 조잡하지만 두 사람이 합심한다면 불가능한 계획은 아니었다. 지우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상철의 살기 어린 눈빛에 저항할 용기는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낡은 장롱으로 다가가 두꺼운 소미불을 꺼내 들었다. 이불은 꽤나 묵직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지금은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다. 저 괴물의 이빨과 발톱을 막아줄 유일한 방패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상철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지훈에게 던져주고는 자신도 바지 허리띠를 풀어 두 개를 엮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절박함과 잔혹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대등한 싸움을 할 생각이 없었다. 오직 비열하고 치명적인 함정을 통해 이 상황을 타개할 생각뿐이었다. 백호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녀석은 두 사람이 무언가 불길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녀석은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뜨지 않고 상철과 지훈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몸을 돌리며 계속해서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녀석의 코에서는 경고의 의미를 담은 킁킁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여기서 개의 후각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개는 인간의 감정 변화에 따라 분비되는 호르몬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백호는 지금 상철과 지훈에게서 풍겨나오는 공포와 공격성의 냄새를 맡으며 그들의 의도가 점점 더 위험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민준 할아버지는 강도들이 함정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이 싸움이 백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백호가 아무리 용맹하고 강하다 해도 교활한 인간 두 명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벅찬 일이었다. 특히 저 이불은 백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야와 민첩성을 봉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였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이 나서야만 했다. 하지만 늙고 병든 몸으로 저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방 안을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바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등장과 그 옆에 놓인 작은 기름병이었다. 상철과 지훈은 준비를 마쳤다. 상철은 쇠파이프를 단단히 고쳐쥐었고 지훈은 이불을 방패처럼 앞으로 내세운 채 숨을 죽였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저 개새끼한테 이불을 덮치면서 밀어붙여. 알았어. 상철이 속삭였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백호를 가운데에 두고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백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느 한쪽으로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백호는 번갈아 나타나는 위협에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으르렁거렸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녀석의 야생적인 본능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주인을 등지고 도망칠 수는 없었다. 이제 강도들의 치명적인 함정이 백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과연 백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침묵하던 노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공포와 잔혹함이 뒤섞인 함정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상철과 이지우는 백호를 가운데에 두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한쪽은 번뜩이는 쇠파이프를, 다른 한쪽은 거대한 소미불을 방패처럼 들고 있었다. 백호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것처럼 보였다. 녀석은 어느 쪽을 먼저 공격해야 할지 가늠하듯 두 남자를 번갈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녀석의 시선이 아주 잠깐 주인을 향했다. 김민준 할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등잔 불빛에 가려져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백호를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이다. 움직이지 마라. 그것은 말로 하지 않은 오직 그와 백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수년간 함께하며 쌓아온 깊은 유대감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교감이었다. 놀랍게도 백호는 할아버지의 신호를 알아들은 듯 터져나오기 직전의 공격성을 억누르고 다시 한번 자세를 낮췄다. 녀석은 주인을 믿었다.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인이 반드시 길을 찾아낼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였다. 이 짧은 정적의 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폭풍우 소리만이 그들의 숨 막히는 대치를 배경 음악처럼 채우고 있었다. 여기서 인간과 개 사이의 교감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을 짚고 넘어갈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과 개가 서로 사랑스럽게 눈을 맞출 때 두 존재 모두의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한다. 이 호르몬은 흔히 사랑 호르몬 또는 유대감 호르몬이라 불리며 엄마와 아기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금 민준 할아버지와 백호 사이에서 흐르는 이 고요한 교감은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선 종을 초월한 깊은 가족의 과학적 증거이기도 한 셈이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안심시키고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었다. 상철은 노인과 개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조급함만이 가득했다. 지금이다. 그가 외치는 것과 동시에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백호를 향해 이불을 덮치듯 달려들었다. 거대한 소미불이 시야를 완전히 가리며 백호의 위로 쏟아져 내렸다. 상철은 바로 그 순간을 노렸다. 그는 백호가 이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쇠파이프로 놈의 머리를 박살낼 생각이었다. 그는 있는 힘껏 쇠파이프를 휘두르기 위해 높이 치켜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디서 수작이야? 조용히 있던 민준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힘껏 내리치며 천둥 같은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평생을 단단한 나무와 씨름해온 장인의 꺾이지 않는 기백이 서려 있었다. 그 우렁찬 소리에 지우는 물론 상철까지도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칫했다. 그리고 그 찰나의 틈, 그것으로 충분했다. 할아버지의 고함은 지훈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백회에게 보내는 진짜 공격 신호였다. 이불이 덮쳐오기 직전 할아버지의 신호를 받은 백호는 몸을 날리는 대신 오히려 땅바닥에 정광석화처럼 낮게 엎드렸다. 지훈이 덮친 이불은 백호의 등을 스치고 허공을 갈랐다. 지훈은 목표물이 사라진 것에 당황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엎드렸던 백호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녀석은 이불을 든 지훈이 아니라 쇠파이프를 든 상철의 반대편, 즉 비어있는 공간을 향해 몸을 날렸다. 순식간에 포위망을 벗어난 것이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노인의 지혜와 개의 본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한편의 예술과도 같은 움직임이었다. 상철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함정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이제 자신과 지훈 사이의 거리는 벌어져 각계격파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의 등 뒤에서는 어느새 자세를 고쳐 잡은 백호의 살기 어린 으르렁거림이 들려왔다. 공포가 다시 한번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노인의 지혜로운 방역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다. 과연 그가 준비한 다음 수는 무엇이며 궁지에 몰린 강도들은 또 어떤 발악을 하게 될까? 함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박상철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 늙은이는 그저 운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체스판의 고수처럼 자신들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정확하게 받아치고 있었다. 그 순간 상철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이 노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굴욕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백호의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 영감 내 놈이 대체 뭐 하는 놈이야. 상철이 노인을 향해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민준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비틀거리면서도 침착하게 등잔 옆에 놓여있던 작은 기름병을 집어들었다. 그가 병뚜껑을 열자 고소하면서도 알싸한 들기름 냄새가 방 안에 퍼져나갔다. 강도들은 노인이 갑자기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행동 속에 무언가 끔찍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불길한 예감만은 떨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기름병을 들고 강도들과 자신 사이에 원을 그리듯 바닥에 기름을 천천히 붓기 시작했다. 나무 바닥은 기름을 순식간에 빨아들여 검게 젖어 들어갔다. 뭐 하는 짓이야? 늙은이. 지훈이 겁에 질려 소리쳤다. 불이라도 지르려는 것인가? 이 낡은 목조 가옥에서 불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상철 역시 노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쳤어. 여기서 불 지르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그의 협박에도 할아버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태연하게 마지막 원을 완성하고는 기름병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와 강도들 사이에는 기름으로 그려진 선명한 경계선이 생겨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전통 가옥에 사용된 목재는 대개 오랜 시간 자연 건조된 소나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소나무는 송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한번 불이 붙으면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타오르는 특징이 있다. 민준 할아버지는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집을 거대한 화약고로 만들어 침입자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지혜는 이제 평생의 경험과 결합하여 무서운 무기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미 아흔을 바라보는 늙은이야. 이 집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내 삶의 전부지. 당신들 같은 버러지들 손에 더럽혀지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편이 낫겠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연민이 없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기름으로 그린 원의 한쪽 끝에 등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등잔을 살짝만 기울이면 이 방은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변할 것이었다. 상철과 지우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앞으로 나아가 노인을 덮치려 해도 발밑의 기름과 그 너머의 불길이 허락하지 않을 터였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자니 어느새 문 앞을 막고 서서 자신들을 노려보는 백호의 이빨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퇴양난?
완벽한 함정이었다. 쇠파이프와 이불로 만든 그들의 조잡한 함정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의 심리를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지혜로운 함정이었다.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민준 할아버지에게 넘어왔다. 그는 강도들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얌전히 무기를 버리고 벽에 기대서 그럼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겠네. 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상철은 이를 갈았다. 늙은 여우 같은 영감에게 완전히 당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타오르는 등잔의 불꽃을 보니 노인의 말이 결코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낼 각오가 되어 있는 자의 눈빛이었다. 반면 지우는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파서. 그의 울음 섞인 애원은 그러나 상철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을 뿐이다. 과연 이 극한의 대치 상황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탐욕과 공포에 사로잡힌 강도들은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최후의 발악을 선택할까? 이제 모든 것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이지훈의 애원은 박상철의 귀에 나약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오직 실패라는 두 글자만이 맴돌았다.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자신은 팔에 끔찍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제는 늙은이 하나의 협박에 굴복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의 뒤틀린 자존심은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무릎 꿇은 지훈의 등을 발로 거칠게 걷어찼다. 일어나, 이 빌어먹을 자식아. 저 늙은이가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 저놈이 제 집에 불을 지를 리가 없잖아. 하지만 형님, 저 할아버지 눈을 보세요. 진심이란 말이에요. 지훈이 울먹이며 대꾸했다. 그는 정말로 민준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이라고 믿었다. 그 고요하지만 단호한 눈빛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철은 이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저 영감과 걔를 죽이고 돈을 찾아내야 한다. 그의 탐욕은 공포를 집어삼키고 광기로 변질되고 있었다. 시끄러워. 내 놈이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어. 전부 너 때문이야. 상철은 자신의 실패를 지훈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쇠파이프를 쥔 손으로 지훈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내 놈이 방패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지. 멍청하게 소리나 지르고 자빠지니까 저 개새끼가 날뛰는 거 아니야. 그의 폭언에 지훈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억울함과 분노가 채우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형님이야말로 처음부터 저를 속였잖아요. 그냥 돈만 좀 훔치면 된다면서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런 괴물 같은 개가 있는 곳에 저를 끌어들인 건 형님이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불신과 공포가 마침내 폭발했다. 그들의 동업은 애초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아주 얇은 얼음 같은 관계에 불과했다. 극한의 스트레스라는 열기가 가해지자 그 관계는 소리내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희생양 메커니즘과 유사하다.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집단이 문제의 원인을 내부의 특정 구성원에게 돌림으로써 자신들의 불안감과 책임감을 해소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인 것이다. 상철은 자신의 무능함을, 지훈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이 새끼가 어디서 말대꾸야. 상철이 주먹으로 지훈의 얼굴을 후려쳤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훈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돌변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일. 하지만 그 결과는 동업자의 배신과 폭력,
그리고 죽음의 공포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묵직한 소미불을 움켜쥐었다. 그래, 이 개자식아, 너나 나나 여기서 같이 죽자. 지우는 이성을 잃고 상철에게 덤벼들었다. 방아는 순식간에 그 두 강도의 처절한 싸움터로 변했다. 지우는 이불로 상철을 휘감아 넘어뜨리려 했고 상철은 쇠파이프로 그를 내리치려 하며 뒤엉켰다. 그들의 싸움은 민준 할아버지와 백회계는 예상치 못한 기회였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등잔을 조금 더 기름띠 가까이로 옮겼다. 이제 아주 작은 충격에도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백호는 두 남자가 싸우는 동안 조금씩 자리를 옮겨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방문 앞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노인의 지혜와 개의 본능은 여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결국 힘에서 앞선 상철이 지훈을 제압했다. 그는 지훈의 위에 올라타 쇠파이프를 그의 목에 겨누었다. 까불지 마, 새끼야. 한 번만 더 거슬리면 내 놈 목부터 부러뜨릴 거니까. 상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의 눈은 이제 완전히 맛이 가 있었다. 동료였던 지훈을 아무렇지 않게 위협하는 그의 모습에서 민준 할아버지는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남자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상철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지훈을 인질 삼아 천천히 일어서더니 그를 방패처럼 앞세우고 노인을 향해 소리쳤다. 영감, 불을 붙이고 싶으면 붙여봐. 내 놈 때문에 애먼 젊은 놈 하나 먼저 죽어나가는 꼴을 보고 싶으면 말이야. 파트너의 균열은 이제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형태로 치닫고 있었다. 과연 이 새로운 위협 앞에서 노인과 백호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박상철의 행동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최악의 수였다. 그는 더 이상 이지훈을 동료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쓰고 버릴 수 있는 도구, 인간 방패로 취급할 뿐이었다. 지훈은 공포와 절망에 빠져 상철의 팔 안에서 버둥거렸지만 목에 겨눠진 차가운 쇠파이프의 감촉은 그 어떤 저항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영감, 똑똑히 들어. 이놈을 살리고 싶으면 당장 저 개새끼부터 치워. 그리고 조용히 돈 내놔. 그렇지 않으면 이놈 내 손에 죽어. 상철의 목소리는 탐욕과 광기로 쉬어 있었다. 민준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강도들 사이의 내분을 예상했지만 그것이 이런 비열한 인질극으로 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무리 자신을 해치러 온 강도라지만 눈앞에서 한 젊은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의 계획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지혜와 결단력은 악인의 생명까지 책임져야 하는 딜레마 앞에서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시선이 등잔의 불꽃과 백호, 그리고 인질로 잡힌 지훈을 차례로 훑었다. 상철은 노인의 망설임을 간파했다. 그는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확신했다. 역시 늙은이는 마음이 약해.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앞세워 한 걸음 노인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기름으로 그어진 경계선이 점점 가까워졌다. 백호는 주인의 명령이 없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자신의 가족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의 표현이었다. 녀석의 충성심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범죄 심리학에서 인질범들이 종종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인질을 비인격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상철에게 지훈은 더 이상 이지훈이라는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생존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장애물일 뿐이었다. 이런 심리 상태는 그가 죄책감 없이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기폭제가 된다. 비켜! 이 개새끼야. 상철이 방문 앞을 막고 선 백호를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백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위협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길을 막아섰다. 상철은 초조해졌다. 이대로 시간이 끌리면 경찰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저 노인이다. 저 노인만 제거하면 개도 인질도 모든 상황이 한 번에 정리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뒤틀린 사고는 가장 단순하고 폭력적인 해결책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교하, 영감, 네가 자초한 일이야. 상철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그는 지훈을 거칠게 밀쳐버리고 자신을 가로막는 백호를 무시한 채 오직 민준 할아버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가 노인의 머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들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노인을 지키던 기름의 경계선도, 백호의 위협도, 상철의 광기 어린 돌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눈앞에 적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례만이 가득했다. 그의 생각은 단순했다. 노인이 죽으면 걔는 더 이상 싸울 이유를 잃을 것이고 자신은 유유히 돈을 찾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민준 할아버지는 피할 수 없었다. 늙고 지친 그의 몸은 상철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보며 눈을 질끈 감았다.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미안하오. 여보, 내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소. 타는 체념의 순간 그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백색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최후의 대결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격분한 강도의 마지막 공격은 누구의 생명을 앗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비극적인 순간은 또 다른 어떤 분노를 깨우게 될 것인가. 비욕. 귀를 찢는 둔탁한 소리는 김민준 할아버지의 머리가 아닌 그의 바로 앞에서 터져 나왔다. 눈을 떴을 때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백호였다. 녀석은 상철의 쇠파이프가 할아버지에게 닿기 직전 번개처럼 몸을 날려 그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리고 그 모든 충격을 자신의 몸으로 온전히 받아냈다. 쇠파이프는 정확히 백호의 어깨와 머리 사이를 강타했다. 녀석의 거대한 몸이 순간 공중에 떴다가 힘없이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다. 백호의 입에서 평생 처음 들어보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녀석은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뒷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듯 비틀거리다 다시 쓰러졌다. 녀석의 새하얗던 털 위로 머리에서 흘러내린 붉은 피가 선명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녀석의 눈은 여전히 주인을 향해 있었다. 주인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묻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인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충직한 눈빛이었다. 이 장면은 동물의 이타적 행동에 대한 오랜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 일부 학자들은 동물의 희생적 행동이 결국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본능적 계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려견이 주인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수많은 사례들은 그런 계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적 유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백호의 행동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거두어주고 사랑해준 유일한 가족에 대한 계산 없는 순수한 사랑과 헌신의 발현이었다. 상철은 자신의 일격이 개에게 막힌 것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귀찮은 개새끼가 알아서 처리됐군.
그는 이제 자신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쓰러진 백호를 경멸적으로 쳐다본 뒤 다시 민준 할아버지를 향해 쇠파이프를 치켜들었다. 이야, 영감, 이제 내 놈 차례야.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방해물이 사라졌다는 안도감과 희열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백호의 희생이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지옥을 불러올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민준 할아버지는 쓰러져 피를 흘리는 백호를 보았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치명적인 공격을 대신 맞은 아내와의 약속이자 삶의 전부였던 존재.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슬픔, 미안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분노였다. 백호야, 백호야. 할아버지가 절규하듯 백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평생을 간직해온 온화함과 지혜는 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시뻘건 증오와 사리가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잃은 늙은 호랑이 그 자체였다. 그는 상철의 위협을 완전히 무시한 채 비틀거리며 백회계로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백호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백호는 고통 속에서도 주인의 손길에 안심한 듯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며 그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상철은 노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위기감을 느꼈다. 노인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조금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살벌했다. 뭘 꾸물거려. 늙은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그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할아버지가 번개처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과 마주친 상철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원한에 사무친 악귀의 눈이었다. 과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노인의 분노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충직한 개의 희생은 이제 누구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인가? 김민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눈물샘을 비집고 터져나온 용암과도 같은 눈물이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이토록 증오해 본 적이 없었다. 아내를 앗아간 병마도, 그를 힘들게 했던 가난도 그는 묵묵히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저 악마는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가족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하고 있었다. 용서할 수 없었다. 절대로.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지팡이도 없이 자신의 두 다리에 온전히 힘을 주고 일어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허리가 굽은 노인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단단한 목재를 다루며 다져진 숨겨져 있던 장인의 단단한 골격이 드러나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진 백획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은 채 오직 박상철을 향해 고정되었다. 내 놈이 내 가족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상철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 그는 노인을 끝장내기 위해 쇠파이프를 쥐고 달려들었지만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할아버지는 상철을 향해 맞서는 대신 옆에 있던 벽난로 선반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리고 그곳에 장식처럼 놓여있던 끝이 날카롭게 벼려진 낡은 손도구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가 젊은 시절 사용하던 끌이었다. 나무에 홈을 파고 구멍을 뚫고 정교하게 깎아내는 데 쓰는 도구,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도구가 이제는 파괴를 위한 무기로 그의 손에 쥐어졌다. 여기서 한국 전통 목공 도구에 대한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다.
장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자신의 손과 정신이 일체화된 신체의 일부와도 같이 여겨진다. 민준 할아버지가 수십 년간 사용해 온 저 끌은 그의 의지를 가장 정확하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였던 셈이다. 그는 쇠파이프처럼 길고 무거운 무기를 다룰 힘은 없었지만 손에 익은 이 작은 도구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감히 내 놈 따위가...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의 모든 분노는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그는 상철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육중한 움직임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젊은 시절 뒤틀린 나무의 결을 읽고 온기를 피하며 정확한 지점을 깎아내던 그 정교한 몸놀림이 되살아났다. 그는 상철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손에 쥔 끌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상철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다. 끄악! 상철의 입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팔에 입은 상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근육과 힘줄이 끊어지는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쇠파이프를 놓치고 말았다. 할아버지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상철의 어깨를 다시 한번 찔렀다. 정확하고 무자비하며 조금의 감정도 실리지 않은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완벽한 공격이었다. 그것은 분노의 심판이자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에 대한 장인의 냉정한 단죄였다. 방 한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지우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제 괴물은 하얀 진돗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잃은 슬픔에 눈이 뒤집힌 저 노인이었다. 그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분노는 방 안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혹한의 냉기와도 같았다. 민준 할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된 끌을 든 채 고통에 몸부림치는 상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안도감 따위는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상처를 끝장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끌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시 비틀거리며 백회계로 향했다. 이제 그의 싸움은 끝났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다. 바로 그때 폭풍우 소리를 뚫고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위용, 위용.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였다. 할아버지의 분노가 내린 심판의 끝에서 과연 희망의 빛은 비출 수 있을까?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폭풍우 속에서 들려오는 그 기계음은 이 지옥 같은 밤의 종결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다. 아마도 이웃 중 누군가가 늦은 밤에 소란을 듣고 신고한 모양이었다. 박상철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피를 흘리는 다리와 어깨를 부여잡고 어떻게든 도망치려 했지만 몸을 가눌 수 없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계획은 결국 최악의 파국으로 끝을 맺었다. 이지우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구석에 주저앉아 넋놓고 사이렌 소리만 듣고 있었다. 하지만 김민준 할아버지에게 사이렌 소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온 세상은 오직 그의 발치에 쓰러져 있는 백호 그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경찰이 오든 강도들이 잡혀가든 아무래도 좋았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백호의 희미해져가는 숨결을 붙잡는 것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속옷을 찢어 백호의 머리에 난 깊은 상처를 덮고 지혈하기 시작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렀다. 하얀 천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고 할아버지의 손은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백호야, 정신 차려야 한다. 이놈아, 제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백호의 몸을 끌어안았다. 따뜻해야 할 천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백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주 희미하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고통 속에서도 주인의 품이 편안하다는 마지막 힘을 다한 애정 표현이었다. 그 작은 움직임에 할아버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내를 떠나보냈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사랑하는 존재의 생명이 자신의 손안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는 그 무력감과 절망감. 그는 다시는 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경찰차의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이 찢어진 창호지를 통해 방 안을 현란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곧이어 여러 명의 발소리와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들은 방 안의 참혹한 광경의 순간 말을 잃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두 남자, 그리고 그들보다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개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노인,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강도 사건 현장과도 다른 기이하고 비극적인 풍경이었다. 한 젊은 경찰이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경찰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경찰의 옷깃을 붙잡고 절박하게 외쳤다.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시오. 수의사, 빨리 수의사를 불러주시오. 그의 눈에는 강도들에 대한 분노도 자신에 대한 안위도 없었다. 오직 죽어가는 반려견에 대한 애절한 기도만이 가득했다. 그의 절박한 모습에 젊은 경찰은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즉시 무정이를 꺼내 들고 다급하게 외쳤다. 상황실. 여기 현장에 중상을 입은 개가 있다. 가장 가까운 24시 동물병원으로 즉시 연락 바람. 여기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과거에는 가축으로만 여겨졌을 동물의 생명이 이제는 한 명의 인간과 동등하게 구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성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단면이다. 경찰의 신속한 조치는 어쩌면 백회계의 마지막 희망의 빛이 될지도 몰랐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상철과 지훈의 상태를 살피고 경찰들은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민준 할아버지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는 식어가는 백호의 몸을 더욱더 꽉 끌어안았다. 그리고 녀석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내에게 했던 약속, 녀석을 처음 만났던 날 함께 밭을 갈고 함께 마루에 앉아 노을을 보던 수많은 날들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혼자 두지 말라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기도했다. 멀리서 들려오던 희망의 사이렌은 이제 바로 문 앞에 도착했지만 그 희망이 과연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절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비극의 밤은 폭풍우와 함께 지나갔지만 김민준 할아버지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그의 세상은 오직 피투성이가 된 백호의 작은 숨소리에만 매달려 있었죠. 구조의 손길은 도착했지만 그것이 과연 구원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 할아버지는 백호의 축 늘어진 앞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호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네가 나를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다. 과연 이 늙은 주인의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충직한 희생으로 주인을 구한 백호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평생 조용히 살아온 노인이 한순간에 분노로 휘두른 심판은 법의 잣대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아직 어둠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